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이수희 변호사, 정장선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연정 폐지대 교수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누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도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신속 처리 요건을 완화하는 새 중재안을 내놨고요. 반면에 새누리당은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이 직권상정을 해달라고 정의화 의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집권당과 이 국회의장의 충돌, 가끔 그런 일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렇게 심각하게 충돌한 경우는 그동안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네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현경영 의원님.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청해 오는 상황에서 꼭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으로 보기 때문에 일정대로 처리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의화 의장은 직권상정은 비상사태에 준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 국회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키는 겁니다. 물론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장선 의원. 원래 이 선진화법을 만들 때 이 직권상정 요건을 이렇게 엄격하게 한 것은 옛날에 이제 직권상정을 여당에서 이제 수시로 하고 그걸 몸으로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많이 일어나서 이걸 막자 하는 취지에서 해서 굉장히 어렵게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여야가 이 문제를 좀 더 대화를 통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한 것을 의장한테 하기 어려운 것을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의장한테 자꾸 요구하니까 아마 의장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이런 아마 여당과 의장의 충돌이라는 이런 묘한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전 지금도 이렇게 법들이 지금 오늘 보니까 완시법이라든가 몇 가지는 또 이렇게 진전을 보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왜 미리 못하고 항상 이렇게 막바지에 몰려서 이렇게 하는지 이런 노력을 또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안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린 대로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간의 이 충돌 양상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일과성 충돌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원하는 게 뭐냐면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이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전조 단계로 국회법을 개정을 하고, 그럼 국회법이 개정이 되면 이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달라는 요구인 거고, 그 정의화 의장은 이 국회 선진화법 중에서 신속 안건 처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은 제적의원의 5분의 3의 그 의결이 있어야만 신속 안건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거를 5분의 3이 아닌 제적 과반수로도 신속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게 개정을 해달라, 여야가. 그러면은 그 개정된 국회법으로 그러면은 여당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신속 안건 처리로 이 쟁점 법안을 만들어주면은 당연히 본회의에 상정이 되니까 그 방법으로 해서 이 쟁점 법안을 처리해달라.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피 안 묻히겠다는 게 좀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그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금 이 국회 선진화법에서 5분의 3, 제적 의원 5분의 3인 이 정족수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접근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갈 길이 바쁜데 여야 합의가 전제가 필요한 정의화 의장의 이 제3의 길, 제3의 대안 제시는 좀 받아들이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거죠. 정연정 교수.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정부 여당과 사실은 친정인 새누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의 출발점은 같았다고 봐요. 정의화 의장도 국회 선진화법이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건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새누리당의 패착이 뭐냐면 사실 명분을 지금 잃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쳐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에 꼼수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원내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그 방법과 절차가 사실은 부당하게 조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입장에서는 운영의 룰을 바꾸는데 이제까지 여야 합의 없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놓고 정의화 의장에게 그걸 받아라.
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계속해서 명분적으로는 새누리당이 밀리고 있다. 근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부분을 사실은 지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국회법 관련해서 개정하는 부분이 직권상정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속 처리 제도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대안까지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 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뭐 좀 더 이 논의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지금 이제 의장이 중재하기도 하고 또 여야 지도부가 따로 만나기도 해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뭐 의견 접근이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오법 중에 기간제법은 좀 중장기 과제로 넘길 수 있다고 하면서 물꼬를 텄고 오늘은 이 노동사법 중에서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크게 이견이 없다고 하는 걸 여야 원내대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씩 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거는 어쨌든 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좀 관리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 국회법 문제는 좀 여태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국회 전통이 뭐냐면 다른 것은 다수결로 많이 했지만은 네. 이 선거법 관련된 거, 네네. 그다음에 국회 운영에 관련된 법들은 거의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편법으로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또 저희가 볼 때 정의화 의장께서 중재안을 냈기 때문에 이건 별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의견이 좁혀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왜 이걸 진작 못했느냐 하는 것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계속 좁혀가고 좀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도 만나고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마지막이라도 좀 유종의 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실망을 덜 시키도록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 의원. 예, 결과적으로는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걸로 봅니다.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법안들 한두 가지를 처리를 못하거나 일부 내용 수정을 거치는 절차는 있을지는 몰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다 통과될 걸로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 마지막 그 진통을 조금 겪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야당이 국회 운영 과정에서의 경우는 그 항상 합의를 거쳐왔다 그러지만은 사실 이 국회 선진법이라는 것이 소수당이 다수의 위상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리고 정의화 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위헌의 요소도 있는 부분이고 항상 지난 4년 동안 사실 너무 반대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손질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논란이 있죠. 그게 지금 제가 아까 명분을 잃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거는 명분이 오르면 방법조차도 옳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무시하고 어쨌든 새누리당이 이 부분을 완성을 못하고 있으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합의점에 이르러 있는 이 법에 대한 원내에서의 합의 처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다른 부분들은 다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서비스 산업발전법 같은 경우에도 야당과 여당이 서로 그 수정안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서로 또 못 받아들이고 있고 또 대테러 방지법 뭐 이런 것들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들이 실제로 계속 남아 있지만 하나씩 줄여가는 그런 합의의 어떤 정신들이 일정 부분 필요하고 19대 국회 지금 이제 종결되어지는 게 5월 29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상당 총선이 되면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면 실제로는 전혀 원내 합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예, 원래 뭐 이 여야 협상이라고 하는 게 뭐 벼랑 끝까지 갔다가 뭐 타결되곤 했으니까 뭐 설 전 얘기도 나옵니다. 설 전에는 좀 주요 쟁점 법안들 뭐 좀 처리를 하자. 뭐 어쨌든 한 며칠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경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있을 때 당 지도부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차라리 새누리당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간단하시 쏟아져 나왔는데 결국은 새누리당으로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받아들이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우리랑 생각이 참 비슷했다. 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경태 의원 개인으로 봐서는 그 뭐 경선도 무난하게 아마 그 통과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사선 의원으로 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뭐 득이겠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 저는 이제 그 지금 예상되는 거 봐서는 야당이 뭐 분열이 되는 상황에서는 새누리당이 좀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수도권 쪽에서는 좀 그 견제 심리가 나오지 않을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부산에서 한 석을 더 얻을 수는 있어도, 더 얻을 수는 있어도 수도권에서 나오는 그 견제 심리에 대해서는 좀 중앙당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득실은 좀 더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국민의당에서도 조경태 의원이 왔으면 하는 뭐 기대가 좀 있었던 거죠? 아니요, 뭐 전혀 영입 관련한 노력은 없었던 걸로 그런가요? 네, 그렇게 듣고 있고요. 그 아마 이제 그 조경태 의원의 개인적인 이른바 정치적 목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야권에서 충족될 수 없는 환경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에요.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조경태 의원이 차수 하나 더 높이려고, 선수 하나 더 높이려고 사실은 새누리당으로 입당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른바 뭔가 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 조경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당도 아니고 새누리당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게 해석이 달랐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비판적 시선으로 놓고 보는 건 뭐냐면, 정치인들이 자기 이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너무 현실적으로 당연한데요. 그 뒤에 있었던 가치나 명분이나 또는 어떤 우리의 국가 말하는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로 실종이 됐는지 도대체 좀 묻고 싶어요. 도대체 조경태 의원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이 원조 친노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른바 야권의 재편, 또 야권의 혁신, 변화 이런 것들을 당내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던 의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게 새누리당 입당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판적 시선을 앞으로 조경태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헤쳐갈지도 저는 그 입지에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현 의원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조경태 의원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메아리 없는 외침밖에 되지를 않았고, 사실 그동안 문재인 대표나 특히 친노 세력에 의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정치적 입장까지 계속 날이 섰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치적으로 또 접근을 하자면은 새누리 입장에서는 우리 이수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연 덕이냐 이거예요. 사실 부산에서 그동안 여론조사만 봐도 18개 의석을 비롯해서 압도적인 여당의 우세가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너무 지나친 욕심 부리다가 그 부산은 물론이고 경남 일대까지 역풍이 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역풍이 수도까지 올 수도 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이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오히려 아니 그 어떻게 보면은 조경태 의원의 그 정치적 선택인데 현실에 맞는 본인의 선택이었죠. 그런데 그에 따른 새누리당은 어쩔 수 없이 앉게 당이 되는. 조경태 의원이 선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줍니까? 그럼 새누리당이 조경태 의원을 영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된 그렇진 겁니까? 않죠. 그러니까 예. 당이 영입을 했고 조경태 의원이 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입한 당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계산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공천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지금 좀 그 밖에서 보기에는 안타까운 게 보이죠. 지금 뭐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문대성 의원 같은 경우에 진짜 지금 인천 남동갑에다가 출마를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문대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선언을 할 때 단순히 불출마 선언뿐만 아니라 그때 완전 정치권에 대해서 속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뭐 아사리판인 것처럼 정말 원칙도 없고 기본도 없는 것인 것처럼 정말 그 침을 뱉고 나가는 형국이었던 사람을 아주 훌륭한 아까운 인재라고 다시 또 뭐 인천에다가 출마를 시키겠다고 하고, 더구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논문 표절 때문에 그때 그 저 탈당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의 사람. 19대 때는 탈당을 할 정도의 결격사유인 사람이 예. 20대 때는 가능하다. 지금 새누리당이 저거 보기에는 너무 오만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문대성 의원 부분은 뭐 나중에 따로 뭐 다시 말씀하실 계획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용어는 조금 예, 좀 예. 순화해서 써주세요. 조경태 자, 의원 문제 좀 놓고 보면서 저는 예. 새누리당이 얼마나 그 PK 지역의 전략 부재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조경태 의원 탈당 하나를 놓고 상당히 뭐 환호하고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고 부산 같은 경우 야도 경향을 상당히 갖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전략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야당 의원이 사실은 입당을 했다. 그것을 환호하면서 청와대에도 나서고 누가 끌고 왔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당내에서 논란을 겪고 있어요. 이게 지금 새누리당의 아주 취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것이 그 나중에 총선에서 PK 선거에서 자신들이 막연히 지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오산이고요. 야당은 사실 낙동강 벨트니 지역주의 극복이니 나름대로 그 지역에 대해 전략적 접근을 해왔었거든요. 네. 물론 그게 지금 무너졌지만 전혀 그런 거 없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네, 있다가 조경태 의원에게 모든 걸 다 걸어버리는 이런 형국이 돼버렸다는 거죠. 예, 이수희 변호사가 이 문대성 의원 얘기까지 지금 하셨는데 이 불출마 선언한 사람을 뭘 권유를 했다 그러는데 아직 뭐 이게 옮긴 건 아닌 모양이고 권유까지 간 거죠? 사실관계가 어떤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본인이 수용을 해서 남동강 출마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을 했습니까? 오늘 오후에 언론에 나온 저녁 뉴스에 나온 바에 의하면 예. 그 문대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 중이다 이렇게만 그래, 얘기를 아직 하고 있는 것 공식적으로 같아요. 출마 선까지는 예. 아닌데 그런데 뭔가 고향이- 권유는 있었고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뭐 지금 조금 전에 이수희 변호사 이게 뭐 도대체가 이거는 좀 이 상식 밖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셨어요. 예, 정장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조경태 의원 그 뭐 탈당을 저는 하리라고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 그동안 좀 조용해서 좀 의외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탈당 선언을 했고 전 새누리당에 간데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요? 예. 엄청 놀랐어요. 생각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같이 이제 의정 활동도 했었지만은 국민의당으로 갈 줄 알았습니까? 예, 뭐 어쨌든 뭐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또 너무 또 조용하게 있어가지고 요새 조용히 가만히 있지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지역 관리도 열심히 했던 그런 의원입니다만은 정말 좀 많이 놀랐었습니다. 차라리 제 생각은 저렇게 당내에 좀 더 남아서 더 자기 생각을 좀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는 무소속이라도 출마해서 내가 뭔가를 좀 확실히 좀 이 뜻을 밝혀보겠다 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아까 우리 좀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에서도 뭐 조 의원님 이런 상황들에서 특히 여당에서 뭐 누가 마치 공을 세운 것처럼 하는 모습들이 정치를 좀 더 자꾸 이 혐오감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지금의 이 정치 현실을 보면서 저도 국회의원을 했지만 국회의원 옛날에 했던 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새 좀 참담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불출마 선언하길 진짜 잘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이고 참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거 뭐 여권 얘기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안대희 전 대법관 지금 마포가 출마 선언했는데 김우성 대표가 오늘 안대희 전 대법관 예비 후보죠. 지명직 최고위원회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경선을 앞두고 글쎄요. 안 그래도 그 지역에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또 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명직 최고위원회 임명하면 이게 뭐 공정한 경선이 되겠느냐 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동안 새누리당이 최고위원의 자리가 9자리가 있습니다. 9자리가 있는데 선출직으로 해서 김무성 대표를 포함해서 5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가 있고 아니 뭐 그랬으니까 예. 저 TO가 있으니까 임명을 했겠죠.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방금 전에 조경태 의원과 좀 대비가 됩니다만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호남에서 순천 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하고 한 자리를 비워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운 셈인데 아마도 그동안 협의를 하면서 어떤 그 험지 출마론도 물론이지만은 좀 새누리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물급을 영입하면서 일정한 정치적 협의가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무성 당대표가 이 해운대에서 마포로 또는 서울로 올라오면서 당 지도부로부터 최고위원직을 약속받았을 거다. 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럼 그렇지만은 뭡니까? 뭐 사전에 뭐가 자연스럽게 상황적으로 어떤 너무-
뉘앙스로 오고 갑니다. 사실은 많은 약속은 단식들이라는 없었지만 것이. 뉘앙스는 서로 오고 갔을 것이다. 저도 뭐 그런 거 가격은 하게 정말 되죠. 문제죠. 정말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 이 사실관계는 잘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예, 저는 이건 뭐 현의원의 해석인데. 그거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김무성 당대표는 도대체 원칙이 뭡니까? 저는 이번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김무성 당대표가 선거를 지휘하면서 갖고 있는 원칙이라는 게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근데 우선 그렇다면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사전에 뭐냐면 뭐 약속이 있었다, 뉘앙스가 있었다. 어쨌든요. 그 얘기는 사실관계가 그거는 확인이 안 빼고 되니까 얘기를 전제하지 하더라도 마시고. 예. 그 최고위의 그 안대희 대법관을 임명한 부분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그건 사실상 안대희 그 대법관을 실제로 그냥 전략공천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지역에서 전략공천 받아준 하겠다고 거죠. 그러고 있는 그렇죠. 그게 모순이라는 건데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경선 룰이 아마 그 당원 여론조사,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7대3 원칙이 지켜지고 있어요. 근데 이 룰조차도 최고위를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의사결정 기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지역구에서 마포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예. 강승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룰이 바뀔까봐 상당히 지금 네, 문제제기를 그건 하고 그렇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저 사실관계 확인이 좀. 안대희 예비 후보는 그 신인 가산점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죠. 예. 뭐 이게 저 장관 정무직이 아니라서 10% 받습니다. 예, 10% 10%. 받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수희 변호사. 이게 이제 불공정 경선이라는 그 이의를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경선 불복을 하면서 무소속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다른 하면은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튕겨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전략 공천은 없다. 뭐 나는 무조건 상향식 공천이다.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사실상 손들어 주는 거하고 별반 차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불공정 경선이라고 당연히 그 강승규 지금 현 당협위원장은 이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이런 일들이 또 이렇게 벌어진다고 하면 무소속으로 튕겨나가는 일이 분명히 벌어질 거다. 그러면은 이 참 좋은 구도라고 했던 상황에서 뭐 3파전이 아니라 여당이 또 표를 갉아먹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예, 지금 우리 정영 PD가 지금 확인을 해줬는데 아까 문대성 의원 얘기 나왔잖아요. 김무성 대표가 제안을 했고 문대성 의원이 수락을 해서 그래서 문대성 의원의 인천 남동각 출마는 공식적으로 결정이 된 상황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답니다. 네. 참조하시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김무성 그 대표가 실제로 지금 이 과정들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최고위가 다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모두 다 지금 현역 의원도 경선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대희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 별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마포울 지역구 상황을 보면 마포갑 상황을 보면 그 전 그 후보 지금 기대하고 있는 후보하고 이 양자 간에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지역이 지금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대표 입장에서 그걸 조정하고 뭔가 완화시켜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더 심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이른바 그 누구죠? 그 동작을의 그 후보가 예. 당사까지 그 당대표실까지 난입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뭐 글쎄요, 이 뭐 최고위원 되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뭐 더구나 선거 지금 석 달도 안 남았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어쨌든 이 최고위원이 되면 말씀해 주셔서 네, 죄송하지만 이게 예, 이제 예, 만약 긁어부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공천이 넘어가겠습니다. 됐을 때 이게 저기 후보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 최고위 예,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뭐 논리적으로야 어떤 가능성이든 다 있겠습니다만 안대희 대법관이 최고위원 됐다고 공천 룰을 다시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그걸 뒤집고 다시 공천을 주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게 평지풍파고 이게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안대희 전 후보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결정이 자꾸 내려지는지 잘 모르겠다. 여기까지 해놓겠습니다. 자, 야권 상황도 좀 짚어보죠.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 효과가 꽤 있다 이렇게 평가들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탈당 러시가 좀 주춤하기도 하고 지지율이 좀 다시 좀 반등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국민의당 쪽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좀 새가 붙다가 지금 주춤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박지원 의원이 또 내일 탈당한답니다. 그래서 주춤했던 탈당이 다시 또 재개되는 건지 뭐 하여튼 이 더불어민주당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제가 볼 때 이제 박영선 의원이 일단 이제 잔류를 하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변곡점이 이제 여기서 될 것 같은 보여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추가 탈당이나 이제 박지원 의원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이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이 상황에서 앞으로 야권은 이제 이렇게 선거를 치러 나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제 생각은 이제 누가 탈당하고 영입하고 뭐 이런 거는 별로 이제 의미가 없고 이제는 제가 볼 때 이제 국민께 네.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목표 또 정강 정책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걸 발현할지 이런 걸 이제 하는 게 중요하지 좀 몇 명이 더 탈당하고 뭐 남고 이거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거에 자꾸 더 의미를 부여할수록 저는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점은 들어요. 혹시 없습니까, 의원님? 이게 교섭단체 구성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는 어떤 의미에서든 좀 중요한데 당장 뭐 이 쟁점 법안 문제나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는 전부 지금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만 만나는데 교섭단체 구성이 안 되니까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당이 뭔가 기존의 정당들, 여야 당과 좀 다른 차별성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그러면 교섭단체 구성이 됐을 때 정말로 국회 운영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들한테 다가가기가 쉽겠죠. 그런 점에서 1차 교섭단체 구성을 내심 목표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제동이 걸렸다가 다시 뭐 또 탈당이 몇 명이 더 이루어지면 지금 한 5명만 탈당되면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재천 의원은 지금 국민의당 합류를 또 거부하고 무소속으로 남겠다고 그러고 좀 어지럽거든요. 예, 그 부분 관련해서 교섭단체 구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교섭단체 구성을 원래 이제 뭐 플랜 A로만 놓고 본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 영입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플랜 B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내교섭단체를 꾸려야 한다면 실제로 지금 원내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꼭 정당이 같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과거에 선진당과 그래요? 네. 창조한국당이 한 것처럼 이 야권에 사실은 지금 탈당 중심의 의원들 중심의 또는 그 정당들 중심의 교섭단체는 만들 수가 구성할 수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합의만 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천정배 의원이라든지 박주선 의원들과의 어떤 지금 통합 이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플랜 B가 지금 가동 중이다. 예. 그렇다면 이제 원내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알겠어요. 보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저 이수희 변호사, 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쨌든 활성화됐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야권이 활성화되면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좀 떨어졌고 이 추세가 계속되면은 이게 야권 분열에 따른 어부지리가 아니라 야권 활성화에 따라서 오히려 새누리당의 표가 잠식되는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국민의당이 저는 이제 그 3시간 만에 영입 인사를 철회하는 배려도 없이 철회하는 그 패착에서부터 1차 영입 때. 예. 이렇게 구르던 이 눈덩이가 어느새 지금 안 굴르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또 영입이 잘 됐었고 그래서 누가 탈당하냐가 관심이 없고 이제 누가 더 어떤 사람이 영입이 되느냐에 관심이 갈 정도로 더민주당이 의외로 잘 풀어갔다는 거죠. 근데 어제 김성곤 그 전 혁신위원장이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지금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이제 위촉이 됐다. 그거는 친노 패권주의에 대해서 이제 늘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역시 다 내려놓은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밖에서 봤을 때는 또 의구심이 드는 거죠. 역시 친노 패권주의를 놓은 건 아니고 그리고 뭐 비록 박영선 의원이 잔류를 하기는 했지만 탈당을 하진 않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의 문재인 체제에서 비판받아왔던 그 문제점은 여전할 수 있다. 총선 네. 때까지. 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국민의당이 전혀 이 눈덩이가 커지지 않는 걸로 인해서 이게 좀 창당까지도 가고 총선에서 정말 제1야당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 의심이 이제는 조금 이렇게 확신으로 가는 단계까지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새누리당의 뭐 표를 빼올 정도로 정말 저는 이제 우리 정치 이 현실이 그 국민의당이 좀 잘 돼서 새누리당까지 좀 흔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지금 이번에 이렇게 공천에서 보이는 거는 새누리당이 비대해지면서 이게 좀 공룡 같이 돼버렸다면 화석 같은 공룡이 돼서 뭔가 변화하려는 무림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좀 데서는 흔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국민의당이 지금 흔들어줬는데 양상을 보면 그렇게 될 것 그럴 같지가 별로 않다. 믿음이 안 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뭐 아니 사실은 저는 국민의당의 그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기보다는 자살골성이 많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 영입에도 실패했지만 가장 중요한 지점이 정체성 논란이거든요. 이른바 국부 발언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네. 상당 부분 지지를 흔들리게 하는 이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 원내교섭단체가 될 거냐 말 거냐, 누가 당직을 맡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 정당이 갖고 있는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실제로는 지금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빠지는데 새누리당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확 오르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 양당의 지지율은 고정돼 있어요. 네. 부동층으로 자꾸 빠지는 거죠. 여기서 나가서 국민의당을 지지하다가 지금 이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당은 자신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그 지지자를 끌어오기 위한 자신의 어떤 그 올곧은 지금 그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저는 그거는 이제 앞으로 풀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당내에서도 그거에 대한 위기의식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서 간다 하면 저는 또 한 번 민심이 또 요동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정비할 힘은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것은 국민적인 어떤 이른바 이 양대 정당에 대한 회의감 같은 것들은 변하지 않는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자, 네, 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야권 상황. 먼저 새누리당 차원에서 예. 제가 새겨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듯이 3당 구도가 됐을 때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전 선거에서 충분히 그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갖춘 이후에 13대에서 16대까지 일려 다야 구도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때는 항상 여당이 과반 의석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야당이 그 두 정당이 야 1당, 야 2당이 훨씬 더 많은 득표율과 의석을 그래요. 가졌던 겁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양당 구도였을 때 17대에서 19대 때 세 번 다 과반 의석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야당 분열이고 또 결과적으로 가서 국민의당이 세를 얻지 못해서 거의 몰락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가장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너무 안이한 접근이 아니냐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안철수 의원이 지금 그 국민의당의 직책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인재영입위원장을 하면서 사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16명을 영입을 했는데 4명 정도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재감이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나마 그걸 벌충할 수 있었던 것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20명의 의원을 확보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국고보조금을 88억 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15명에서 멈춰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보시게 되면 아마도 다시 한 번 더 국민의당의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지금 더민주에서 나름대로 김종인 효과를 보고 있지만 제가 볼 때 그 부분보다는 이제 친노 그 패권이 예.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분열이 일어날 자, 걸로 봅니다. 저 문제를 조금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어요. 아까 김상권 혁신위원장의 인재영입위원장 임명이 사실상 친노 패권주의의 재현 아니냐. 문재인 대표는 물러나지만 실제로 친노 세력이 물러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우리가 잠깐 잊고 있는데
그 현역 의원 20% 컷오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평가 다 끝났고 아직 발표만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뚜껑에 열렸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게 후폭풍이 불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친노 패권주의라든지 그 문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그 더 이상 추가 탈당 같은 것은 없는 좀 이렇게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보지만은 네. 역시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것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체제가 어떻게 앞으로 가느냐 핵심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네. 또 김종인 이 위원장 자체가 지금 야당하고 거의 지금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제가 남아 있고 이제 김상곤 아까 인재영입위원장 우려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 민주당이 제대로 되려면은 인재 영입에 관한 기준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 어떤 사람을 영입할 것인지, 어떤 기준이 할 것인지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지 못하고 한다면 굉장히 또 혼란으로 빠져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 우려를 좀 갖고 있고요. 네. 국민신당 같은 경우 보면 제가 볼 때 지금 빠르게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지지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국적군이 모였지 않습니까? 네. 혼란은 불가피하고 또 뭐 의사결정, 그다음에 또 이제 안철수 측근 문제부터 시작해서 현역 의원들 갈등 이런 거는 다 예견됐던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는 숨고르기를 해서 앞으로 분명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할 것이냐를 갖다가 이제 제대로 보여주는 과제를 만들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역 이 의원, 예. 상황에서 야권 전체의 주도권을 더불어민주당에 행사할 거냐, 국민의당에 행사할 거냐의 캐스팅 보트를 천정배 의원이 쥐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가장 먼저 탈당해서 국민회의를 구성하고 있는데 아직 어느 쪽으로든 지금 태도를 결정하지 않고 있고 양쪽에서 다 같이 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맞으면 이게 호남 민심의 향배가 어쨌든 영향을 준다면 천정배 신당의 선택이 뭐 캐스팅 보트가 될지 아니면 뭐 그보다는 못할지 몰라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천정배 의원만 아실 것 같은데 뭐 언론에 나온 거에 의하면 뭐 국민의당 쪽으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도 접근을 잘해야 되는 것이 뭐 천정배 의원 몸값이 굉장히 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아무것도 천정배 안 했는데 의원과 몸값이 뛰네요. 예 네. 합당을 하거나 뭉치는 것의 명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호남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른바 이합집산해서 원내교섭단체라든지 몸집을 불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 하면 저는 천정배 의원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호남 민심을 잡아 당기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을 어떻게 바꾸고 그 바꾸는 것에 있어서 이 국민의당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호남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합당으로 같이 그래요. 가야 되지 그런 것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효과가 없을 알겠습니다. 것이다. 이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돼서 제가 짧게 마지막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그 지금 우리 전국이 굉장히 좀 뭐 유동적이고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것들이 어떤 사람이 가느냐 오느냐에 따라서 막 희비가 엇갈리고 무슨 이게 전국이 크게 바뀌는 것처럼 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거 관계없이 자기들이 정책 이런 거 가지고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예, 지금 정치 상황이 워낙 혼란스럽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방향을 열어주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 주권주의 입각에서 이번 총선에서 정치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 저는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의원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그 월드컵 경기에 대해서 한 말이 있죠. 여기는 경험을 쌓는 장이 아니라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도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로 완전 배수진을 치고 마지막 힘을 다 해보고 실력을 다 해보고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지금 저 같은 사람도 국민의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철수 의원의 큰 복이고 자산인 것 같거든요. 좀 아마추어에서 좀 벗어나서 좀 실력을 좀 보여줬으면 보여달라. 좋겠어요. 예, 정현님 변호사. 저는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의 서 있는 유권자들의 입장을 좀 전달하고 싶은데요. 과연 그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고 야권이 마치 요동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과연 뭐가 바뀌었냐라고 하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 영입된 정도? 그게 좀 쇼킹하기는 합니다만 이른바 야권에게 뭔가 표를 주고자 하는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크게 변한 게 없다. 그렇다면 뭔가 변화를 보여줘야 하는 임무를 최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당도.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경쟁이 그 차원에서 좀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한다. 고맙습니다.